우리는 매일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려집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효과는 극대화되죠. 만약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한다면 당신에게는 1년이 지났지만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GPS 위성은 실제로 이 효과를 보정해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중력도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춥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서 있다면 당신에게는 몇 분이 지났지만 멀리 떨어진 관찰자에게는 수천 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여행은 가능할까요? 미래로 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거나 강한 중력장 근처에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복잡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웜홀이라는 시공간의 지름길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웜홀은 우주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만약 웜홀의 한쪽 끝을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양쪽 끝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과거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음의 에너지라는 이상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역설을 만듭니다. 할아버지 역설이 그 대표적인 예죠. 만약 당신이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죽인다면 당신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를 죽일 사람도 없게 되죠. 이 모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평행우주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바꾸면 새로운 우주가 갈라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주에서는 당신이 존재하고 새로운 우주에서는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무한한 수의 평행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은 약간씩 다른 역사를 가집니다. 이제 우주의 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요? 과학자들은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빅크런치입니다. 모든 은하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결국 하나의 점으로 압축됩니다. 빅뱅의 반대 과정이죠. 세 번째는 빅립입니다. 암흑에너지가 점점 강해져서 우주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끝나면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순환 속에서 우주는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주는 변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단순히 우주의 진공 청소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이상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집니다. 별이 핵융합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중심핵이 붕괴합니다. 만약 별이 충분히 무겁다면 태양 질량의 20배 이상이라면 아무것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한 점으로 압축되고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무한한 밀도와 무한한 중력을 가진 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특이점을 둘러싼 것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일단 이 선을 넘으면 빛의 속도로 도망쳐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모든 경로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블랙홀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스파게티화 현상을 경험합니다. 발이 머리보다 블랙홀에 가까움으로 더 강한 중력을 받습니다. 당신의 몸은 국수처럼 길게 늘어납니다. 외부 관찰자에게는 당신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영원히 멈춰 보입니다. 시간 팽창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다른 경험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순간 특별한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앞에는 특이점만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블랙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항성 블랙홀은 별에서 만들어지며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 배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있으며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인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주위에는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블랙홀과 함께 회전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영역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블랙홀은 증발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호킹 복사 때문입니다. 양자 효과로 인해 블랙홀은 아주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작은 블랙홀일수록 빠르게 증발합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려면 10의 67승년이 걸립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파괴할까요?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논쟁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빠진 물체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호킹 복사에 인코딩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까요? 블랙홀 안쪽은 다른 우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이라는 이론적 천체가 있습니다. 블랙홀의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습니다. 블랙홀이 한 우주에서 물질을 빨아들이면 화이트홀이 다른 우주로 내뿜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시간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을 특정한 궤도로 돌면 이론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며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관측 가능한 범위만 해도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별은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 은하에 몇 개의 지적 문명이 있을지 추정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 개의 문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외계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페르미 역설입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를 발견했어야 합니다. 우리 은하는 138억 년 됐지만 가로지르는 데는 빛의 속도로도 10만 년밖에 안 걸립니다. 훨씬 느린 속도로도 수백만 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대여가 가설입니다. 생명이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벽은 우리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자체가 극도로 희귀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필요했던 조건들을 생각해보세요. 적당한 크기의 별, 골디락스 존의 행성, 액체 상태의 물, 자기장, 달의 존재, 목성 같은 보호자, 적절한 화학 원소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갖춰질 확률은 극히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가가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핵전쟁, 기후, 붕괴, 인공지능의 반란, 나노기술 재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멸의 위험도 커집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동물원 가설입니다. 외계 문명은 우리를 알고 있지만 관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야생동물을 관찰하듯이.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때까지 간섭하지 않기로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흑숲 이론입니다. 우주는 위험한 곳이고 모든 문명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곧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을 지키며 다른 문명을 찾는 대신 숨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시간차입니다. 우주는 넓고 문명의 수명은 짧습니다.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발견할 만큼 가까울 확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백만 년 전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지만 이미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생명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탄소 기반 물이 필요한 생명체. 하지만 실리콘 기반 생명체나 액체 메탄을 사용하는 생명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얼음 아래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들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미생물 형태일 테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입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화학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지구에서는 주로 생물이 만들어냅니다. 금성에 미생물이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아직도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합니다. 화성에 생명이 있었거나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것입니다. 외계의 문명과 접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호적일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기술적으로 앞선 문명이 뒤처진 문명을 만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여행할 만큼 발달한 문명이라면 폭력적 단계는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SETI 프로젝트는 외계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주 저편에서 답장이 올지 모릅니다. 우주의 95%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죠.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지만 중력을 통해 존재를 드러냅니다. 은하들이 회전하는 속도를 보면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은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자들은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감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당신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더 신비롭습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힘입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면 암흑에너지는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우주 공간 자체의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많아질수록 암흑에너지도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암흑에너지가 계속 강해진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입니다. 우주의 구조를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그물망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은하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은하들은 이 필라멘트를 따라 분포하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보이드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름이 수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빈 공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드 안에 있는 문명이었다면 밤하늘의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주가 텅 비어 보였을 거죠. 암흑물질은 이 우주 그물망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빅뱅 직후 암흑물질은 먼저 뭉치기 시작했고 그 중력이 일반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하와 은하단이 형성됐죠. 우리 은하도 거대한 은하단의 일부입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초은하단도 더 큰 구조의 일부일 뿐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복합체죠.
이 구조는 지름이 5억 광년이 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우주에는 특별한 지점이 없습니다. 어디서 보든 우주는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을 우주론적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에서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은하는 나선형이고 어떤 은하는 타원형입니다. 어떤 은하는 활발하게 별을 만들고 어떤 은하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하들끼리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도 40억 년 후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예정입니다. 두 은하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거대 타원 은하가 탄생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실제로 부딪힐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465억 광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우주가 계속 커졌던 거죠.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더 많은 은하들이 있을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우주 말이죠. 아니면 우주가 유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유한한 우주입니다. 마치 지구 표면처럼 둥글게 휘어져 있어서 계속 가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우주의 모양은 아직 모릅니다. 평평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은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상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중첩 상태라고 부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자 안의 고양이는 관측하기 전까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어떻게 관측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자를 하나씩 쏘면 벽에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마치 전자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요. 하지만 관측하는 순간 간섭 무늬는 사라집니다. 양자 얽힘은 더 이상합니다. 두 입자를 얽힌 상태로 만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의 기초가 됩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양자역학의 이상함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관측할 때마다 우주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 상자를 열면 우주는 두 개로 분리됩니다. 한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주는 계속 갈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실지 말지 결정할 때도 두 개의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무한히 많은 평행우주가 존재하고 각각에서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다른 결과로 끝났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당신이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끈 이론도 다중우주를 예측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입자들은 실제로 아주 작은 끈의 진동입니다. 이 이론은 11차원 공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만 경험하지만 나머지 차원은 아주 작게 말려 있습니다. 끈 이론은 10의 500승계에 가능한 우주를 예측합니다.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집니다. 우리 우주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중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놀랄 만큼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중력이 조금만 강했다면 우주는 빅뱅 직후 붕괴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약했다면 별과 은하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한 핵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강했다면 수소만 존재하고 다른 원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자기력의 세기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조금만 달랐어도 화학 결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 상수도 놀랍도록 정밀합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10의 120승분의 1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주를 설계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우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밀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운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너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물리 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우주입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각은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우주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있으니까 이를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원리입니다. 우주가 생명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관측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인간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특성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의 제약을 받습니다. 강한 인간 원리는 더 나아갑니다. 우주는 관측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주의 우연한 부산물일 뿐일까요? 과학은 아직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항상 별을 올려다보며 꿈꿔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 착륙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성은 다음 목표입니다. 여러 우주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화성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30년대에 인간이 화성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화성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를 변화시켜 지구처럼 만드는 테라포밍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도 흥미로운 목표입니다. 유로파와 엔켈라두스의 지하 바다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들을 탐사하면 외계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도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수만 년이 걸립니다. 새로운 추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핵융합 로켓, 레이저 추진, 반물질 엔진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대 우주선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여러 세대가 우주선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출발한 사람들의 후손이 되겠죠. 냉동 수면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승무원들을 동면 상태로 만들어 긴 여행 동안 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웜홀을 이용한 항성 간 여행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웜홀을 만들고 안정화시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인류는 다른 별의 행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입니다. 인류는 다중행성종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로우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간여행, 블랙홀, 외계 생명, 이 모든 것은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작은 일부이지만 동시에 우주를 이해하려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는 별빛은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것이며 그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며 미래를 꿈꿉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함입니다. 우주의 신비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탐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외계의 문명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우주를 탐험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시간이란 무엇일까? 우주의 끝은 있을까? 우리는 왜 존재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인류를 발전시킵니다. 과학은 단순히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주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겨우 몇천 년입니다.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보면 우리는 방금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000년 후의 인류는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도 원시적이고 무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무한하고 우리의 호기심도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별들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회전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경이로워하며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주를 탐험하고 이해하고 결국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곳에 우리의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온 곳이 있고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